네,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오신환 전 국민의힘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이분은 소개 멘트를 좀 오늘은 좀 달리해야 될 것 같은데.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 후보자 모셨습니다. 아닙니다. 그 아주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습니다. 후보자. 괜히 언론에 뭐가 이상하게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인사 대상이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이야기하기 힘들다는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만 전하고 더 이상 여쭙지는 않은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검증은 프리패스로. 더 안 여쭤볼게요. 네. 저도 이제 말씀 안 드리는데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네. 그냥 이야기 안 할 수는 없어서 이제 후보자님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우리 오신환 의원님께 먼저 질문 드리는데 네. 장동혁 대표가 단식에 들어갔어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은 지금의 상황을 또 돌파하려고 하는 뭐 본인이 낸 방식이라고 생각하고요. 지난달에 이제 필리버스터 24시간을 통해서 굉장히 좀 당내 리더십이 흔들릴 때 그걸 돌파해낸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과거에도 야당의 당 대표가 단식을 통해서 이슈를 집중시키고 본인이 어쨌든 리더십을 다시 공고히 하는, 뭐 이재명 당시 야당 당대표도 그랬고요. 뭐 그런 어떤 전략을 쓴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최근에 뭐 아시다시피 한동훈 전 대표의 징계 제명 문제로 굉장히 당이 시끄럽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적 목소리가 계속 올라오는 상황에서 어쨌든 쌍특검에 대한 부분들로 본인이 돌파해낸다. 근데 뾰족한 수가 없었잖아요. 어쨌든 지금 뭐 오늘 당장 그 2차 종합특검이 통과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슈를 좀 본인 장동혁이라고 하는 당대표가 이슈를 선점하고 그 주장하고 있는 통일교 특검이나 공천뇌물 특검 요 두 개를 언론에 좀 계속 회자되게 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적 수단으로 쓰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그러면 추가 질문을 좀 하나 드리면 효과가 있을, 옳고 그른 거 떠나서 효과가 있을지, 다시 말해서 한동훈 전 대표가 징계 제명 결정에 대한 반발을 잠재우거나 김 빼거나 하는 측면에서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세요. 일단 일시적인 부분들은 그럴 수 있겠죠. 그리고 일단 10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본인이 벌었으니까 그렇죠. 그 과정 속에서 아마 이 단식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면 굉장히 좀 이제 쇠진돼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때 이제 그게 맞물렸을 때 그런 여러 가지 효과들도 본인이 아마 예상했을 것 같은데요. 네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쌍특검에 대한 그 수용을 촉구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당내에서 자기가 흔들리고 있는 지금 위기적 리더십에 대해서 본인이 돌파하려고 하는 정치적 의도가 명확하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그 두 가지 효과를 다 노린 측면이 있다. 그리고 어쨌든 언론의 이슈를 다른 방향으로 전환시키는 데는 뭐 일정 정도 효과가 있겠으나, 근데 그 제명 결정이라고 하는 그 팩트에 대해서는 향후에 10일 뒤에도 이제 어쨌든 드러날 거 아닙니까? 아까 김재원 최고위원 인터뷰했는데 그냥 그대로 갈 것 같던데. 그러니까요. 이제 그렇게 되면 또 다시 이제 그 문제는 계속 누른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겠죠. 예. 홍 의원님은 어떻게 지금 전망하시면 효과가 좀 있을 거라고 보세요? 뭐 지켜봐야겠는데 뭐 좀 죄송한 얘기지만 지금까지 그 장동혁 대표나 국민의힘 지도부가 선택한 방식, 그다음에 싸움의 전략 등을 보면 썩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쉽지 않아 보여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그 수적으로 열세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아직 자꾸 그 국민의힘이 본인들이 수적인 열세, 절대적으로 수적인 열세에 있다. 그리고 정치적 명분이나 이런 거에서도 불리한 지형이다라는 것을 인지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싸움을 할 때 보면. 아직 현타가 안 왔다라고 보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이게 뭐냐면 그 힘이 약한 쪽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싸움을 지는 싸움을 자주 안 하는 게 좋고요. 그렇죠, 당연히. 예. 그러니까 그 하면 지니까 그럴 때는 안 하는 게 좋고 싸움을 피하는 게 낫고. 그다음에 두 번째, 싸울 때는 가급적 우군을 많이 확보한 채 싸움을 시작해야 되고요. 이제 명분을 갖고 그렇죠. 여론을 움직일 수 있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이제 세 번째는 뭐 1점 돌파란 말을 우리가 하는데 전선을 넓히는 게 아니라 힘을 집중해야 돼요.
선택과 집중. 그렇죠. 왜냐하면 정부 여당은 이슈가 많기 때문에 전선이 넓어요. 어쩔 수 없어요. 정부 여당은 이슈 관리가 많아요. 그렇죠. 정책 관리도 해야 돼. 그다음에 그 사고 치는 저 정치인들이 있으면 그것도 관리해야 돼. 뭐 등등의 전선이 넓어져 있어요. 정부 여당은 다 그걸 관리해야 되는 게 맞고. 예. 근데 그만큼 이제 정부 여당이라는 그 저 뭐랄까 이제 수단도 있고 정치적 그 역량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관리할 수 있는. 둘 다를 갖고 있는 거죠. 예. 근데 야당은 그게 절대적으로 부족한 거 아니에요. 정부 여당에 비해서. 그렇다면은 싸움을 할 때도 딱 한 지점을 해놓고 요거 하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그 옛날 그 아직도 여당 때처럼 싸우고 있는 것 같아요. 역시 현타가 안 왔다. 예. 오늘은 왠지 의원님 말씀이 대통령실에 계신 분이 하는 말씀처럼 들리시지금 왜 그러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새겨 들어야 될 문제는. 근데 우리 예. 오 의원님께 한번 예. 이거저거 떠나서 네. 한동훈 전 대표가 예. 이후에 정치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뭐가 있다고 보세요? 뭐 보통 지금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일단 법적인 어떤 싸움으로 가겠죠. 가처분 신청을 뭐 통해서. 법적 대응이야 한다고 치고. 예. 그리고 이제 정치적으로 해결하기를 지금 많은 당내 구성원들은 뭐 요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동훈 예. 대표도 사과를 하고. 양쪽이 그렇죠. 이제 양쪽이 좀 음. 한 발 물러나서 좀 이게 좀 톤다운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한 가지가 뭐 스스로 탈당하고 신당을 창당해서 새로운 정치적 모색을 한다. 뭐 이런 건데 그게 가능하겠어요, 근데? 저는 그건 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음. 한동훈 대표의 스타일상 저는 이제 정면 돌파하면서 이 당에서 뭔가 어떤 새로운 길의 모색 그리고 뭐 장동혁 대표 이게 이제 권력이요. 당 대표 임기가 2년이지만 뭐 2년이라고 다 채운다 해도 한시적인 거잖아요. 이 당이 무슨 뭐 한 사람의 권력으로 좌지우지되면서 저희가 천년만년 가지고 갈 것처럼 생각하지만 제가 보면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특히 이제 지방선거라고 하는 결과표가 분명히 눈앞에 있으니까 지금 예측하건대 만약에 참패하게 되면 결국에는 뭐 버티기 어렵다고 보잖아요. 장도혁 체제는 무너진다.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불과 한 5, 6개월 안에 새로운 또 시대가 열릴 건데 당내에서만 보면 그러면 이제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새로운 정치적 길이 또 열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예.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를 마치 위하는 것처럼 하면서 서울시장에 출마를 해라. 이거는 당신 죽으라는 얘기입니까? 살라는 얘기입니까? 죽으라는 얘기죠. 저는 이제 이준석 대표가 그 길을 갔거든요. 근데 굉장히 지금 뭐 찬바람 쌩쌩 부는 자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 그래도 그나마 본인이 그 길을 통해서 국회로 입성을 했고 지금 뭐 세석이지만 개혁신당을 이끌고 있는데 저도 제3당에서 일을 해봤는데 그게 지금의 어떤 제도 속에서는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그 길로 저는 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다만 당내에서의 새로운 어떤 정치적 환경이 열릴 때를 기다리고 모색하면서 그 과정 속에서 오히려 당원들의 마음을 더 얻을 수 있는 쪽으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홍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그 선택지가 많지 않아 보이긴 한데 뭐 없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지금 현재로 봐서는 뭐 한동훈 대표가 법적 신청한다는데 그 불가능할 겁니다.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우리 법원에서 정당의 사무와 관련돼 가지고 그 웬만하면 개입 안 해요. 맞아요. 근데 개입하는 경우가 뭐가 있냐면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근데 지금 장동혁 대표가 절차적으로 잘 장악하고 있습니다. 판사 출신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과거 이준석 대표 제명 때도 절차적인 문제 때문에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렇게 상황을 보면 절차적인 건 잘 지켜요. 심지어 그 소명 기회까지 그러니까 열흘간 그 재심 기회까지 준다 이렇게까지 그 공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걸 기다리고 이후에 재심 결과 보고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그다음에 재심 결과가 만약에 신청해서 나오면 나오는 대로 그거 갖고 최고위원회에서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뭐 한동훈 대표에 대한 징계가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서 절차적으로 이게 문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법적으로 이게 그 뭐 가처분이 인용될 가능성이 없다. 근데 징계 결정문을 2번인가 바꾼 이 책이 있잖아요. 아니 그거 크게 문제가 안 크게 돼요. 문제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거는 징계 결정문을 바꾼다 하더라도 그거는 그 위원회의 결정 권한이에요. 위원회에서 논의해가지고 위원들이 합의해가지고 고쳤다면 그게 어떻게 문제가 되겠어요? 권한 침범이나 뭐 그렇죠. 월권 이런 게 아니니까. 위원들은 모르는 상태에서 당 대표나 또는 외부에서 그 문건이 고쳐졌다면 이건 문제가 있죠 절차적으로. 근데 그 판결 권한, 그러니까 심판 권한을 갖고 있는 위원들이 합의해서 고쳤는데 아무런 법적인 문제는 없는 거예요, 이게요, 지금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가능성은 한동훈 대표가 재심 결정할 가능성도 높지 않고요. 예, 신청, 재심 신청을 실제 재심 신청한다 하더라도 결과 바뀔 가능성도 높지 않아요. 그렇죠. 전 그 이제 그렇게 아마 한동훈 대표가 마지막 기대하는 거는 의총 그 이와 관련된 의총이 소집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 그 정도를 지켜봐야 될 건데 그거 지켜보고 그러면 한동훈 대표의 선택은 이번 지방선거 때 나는 뭘 해야 될 거냐 하는 게 남은데 서울 가라는 얘기는 잘못된 거죠. 근데 또 어떤 인사는 TK 출마 얘기하던데요. 그 제가 많이 말하는 건데 응? 저도 그런 얘기를 한 건데 그래요? 대구시장 정도는 해볼 만할 거예요. 뭐 앞서 김재원 최고 했다는데 김재원 최고도 대구시장 하고 싶어 하잖아요. 김재원 최고는 경북지사. 경북지사 하시나? 근데 어쨌든 지금 대구시장 후 물망에 오르는 분들 중에 뭐 저는 제 고향이죠. 그쪽 대구 경북 쪽이라 친인척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들어보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전에부터 내가 그 얘기 많이 했어요.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는 우리 대통령 사람들 TK분들이 입에 달고 사셨는데 윤석열 대통령한테 우리 대통령 말을 거의 안 써요. 그러니까 이제 충청도 그 경북 TK 출신도 아니고 정서적 공감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이번 윤석열 대통령 그 나간 거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TK 쪽에서도 썩 우호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론조사에도 아마 그런 것들이 좀 나타날 건데 TK는 어찌됐든 누가 그 무소속으로 한동훈 후보가 나오더라도 민주당에 대해 뺏길 거다 이런 걱정은 잘 안 하는 지역이죠. 그렇다고 국민의힘 후보를 이길 수 있을까요? 뭐 저는 그거는 모른다고 봐요. 그런데 만약에 대구에서 만약에 승리를 한다면 한 방에 모든 게 해결되죠. 배신자 프레임도 그 순간에 다 거쳐버릴 테니까. 그 한동훈 대표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고. 정반대는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닌가요? 선거에서 지면. 근데 그렇게 이번에 아무것도 못하면 제가 보기엔 한동훈 대표도 제가 보기엔 또 미래가 없죠. 그래서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버티면서 지방선거에서 그러니까 지원 유세하면서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제명당했는데 그게 가능하지 않죠. 아니 선거운동은 등록하면 가능할 되잖아요. 수 있죠. 네. 그건 네. 등록하면 돼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그러니까 이게 무소속으로 지자체장을 출마한다는 것은 상정하고 있는 것 같지 않고요. 오히려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여러 개 나오니까 뭐 그거는 혹시 가능할 가능성이 있는데 근데 그것도 거의 대부분이 지금 보궐선거 지역이 민주당 우세 지역이고 우세 지역 아니에요? 더군다나 그 국민의힘 후보를 낼 거란 말이에요. 당연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더 당선 가능성이 더 어려울 없을 거고 거예요. 또 도리어 국민의힘 쪽 출마자들 입장에서는 우리 표 깎아먹고 민주당 좋은 일 시켰다 이런 비판받을 여지가 있는데 그렇죠. TK 지역은 상대적으로 그게 적다고 제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의 적통이 누구냐? 윤석열 이후에 누가 정말 제대로 진짜 보수의 길을 가고 있느냐 이 승부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전부 아니면 전무인 게임. 예. 대구 출마는 도박 한마디로 얘기하면 도박 딱 그거 네네. 같은데. 근데 과연 선택할까요? 저는 그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을 것 근데 같은데요. 한번 이제 여론조사나 이런 거 이제 해보겠죠. 음. 한동훈 대표 네네네. 쪽도 해볼 거고. 근데 결국은 자꾸 제가 어떤 길을 가냐면 이 유승민 대표 전 대표가 굉장히 좋은 분인데 계속 머뭇머뭇거리다가 잘 못했어요. 네네네. 좀 도전하고 뭐 실패하더라도 그렇게 하면 어땠을까 하는 게 아쉬움이 그때 대구에서 끝나고 불출마해 버렸잖아요. 그때 차라리 강북 지역에 그 민주당 강세 지역에 출마를 해가지고 떨어지더라도 그렇게 했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게 지금 지방선거에 꼭 승부수를 걸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동훈 대표가 예. 뭐 그게 뭐 지금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시간은 있고 또 장동혁 대표 체제가 전환되면 또 새로운 정치적 환경이 열릴 거거든요. 저는 그 속에서 우리 당이 오히려 한동훈 대표를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이걸 너무 조급하게 이번 선거를 통해서 지방선거에서 자기가 뭔가 이렇게 후보자로 나가서 승부수를 걸어야 된다. 이 생각에 머물고 있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선거에 출마하는 거에 그렇게 과거에 이제 제가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그거에 그렇게 집착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제가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어쨌든 정치적인 것을 포기하지 않고 본인이 계속 그 길을 모색할 텐데 과연 지방선거에서 그렇게 무리수를 두면서 출마할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만약에 저는 이제 우리 오신환 의원님 그것도 하나의 선택지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이제 상황을 지켜보는 건데
그러려면 차라리 한 6개월이든 1년이든 외국 지방선거를 나가라. 피해서 외국에 가서 그 공부하는 게 하나의 방법이에요. 여기 국내에 있으면서 선택적으로 선거 지원을 하든지 또는 국내에 있으면서 선거 지원을 아무것도 안 한다든지 이 둘 다 논란이 되면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차라리 깔끔하게 그렇죠. 사실은 외국 나가서 나중에 부름을 받는 것도 한 예, 그래서 저 그 뭐 어떤 이 본인한테 제일 뭐 본인이 뭔가 큰 정치를 하고자 한다면 외교안보 쪽에 그런 쪽에 지금 그렇죠.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뭐 그런 그 연구소 같은데 네. 미국에 예. 그런데 가가지고 한 객원연구원으로 한 1년 있으면서 거기서 뭐 사람들하고 교분도 쌓고 관련된 내용도 자기도 한번 공부해서 발표도 하고 이러면서 그 이슈를 거기서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근데 여지가 있다고 보세요? 오신환 의원 어떻게 진단하세요? 저는 뭐 그것까지 생각은 안 해봤는데 근데 한동훈 대표의 행보를 보면 네네. 뭔가 좀 쫓기고 조급한다는 느낌을 좀 받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최근에- 뭔가 잊히는 것에 대한 어떤 두려움도 좀 있는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최근에 사실은 일부 당원 협의회를 돌면서 이렇게 특강도 하고 그랬거든요. 최근에 동대문에 가서 그러면서 당협회에 여러 가지 당원들과 행사를 본인이 직접 과거에 그걸 안 한다고 그랬었는데 최근에는 그걸 열심히 해보겠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지금 정치적인 지금 이런 징계 문제가 눈앞에 있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뭔가 정치적인 깊은 당내에서의 활동들을 통해서 길을 이렇게 열어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명을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와가지고 정치적 위기를 맞으리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고, 근데 이거를 과연 이제 한동훈 대표의 스타일상 어떻게 돌파해낼 거냐라고 봤을 때 아까 말한 대로 재심 청구 안 하고. 또 법률적인 부분들은 그거대로 가면 돼요. 사실 가처분 신청 안 되더라도 본안 소송까지 가서 뭐 이것이 몇 년 지나더라도 그런 케이스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건 이제 팩트를 다투는 일이니까 한동훈 대표의 법률적인 어프로치로 봐서는 그것도 그렇게 갈 것 같고. 다만 이제 저는 아까 정치적인 어떤 모색을 그것이 장동혁 대표가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저는 과감하게 기자회견 같은 거 할 수도 있다. 열흘 동안의 시기 안에. 그러면서 공을 다시 반대로 넘기면서 그래서 뭐 사과 유감 표명하는 거 그렇습니다. 얘기하는 거니까. 예.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때도 제명을 하게 되면 뭐 오히려 더 큰 이제 희생의 프레임으로 본인이 핍박받는 모습으로 갈 수가 있으니까 그것도 뭐 한 가지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요 변수는 어떻게 보세요? 제가 궁금한 게 하나가 있는데 2월까지 이제 그 내란 사건 일단 1심이 끝나요. 자,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의 맞은편에는 윤 어게인 세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란 우두머리 사건도 2월 19일에 이제 1심 선고가 나오는데 그러면 윤 어게인 세력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역규정 힘이 어떻게 이제 조정이 되느냐에서 사실은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거든요. 이거 유죄가 나온다라고 전제를 한다면 윤 어게인 세력이 어떻게 조정이 될 거라고 전망을 하세요? 벌써 서초동 집회에 힘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요? 저는 오래 못 갈 거로 봐요. 다만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지금 윤어게인이 문제가 아니라 뭐 지금 우리 한국 정치사에 지금 그 약간 좀 그 뭐랄까 이게 어떤 문제를 봐야 될지 뭐 저는 뭐 SNS나 유튜브 정치가 나쁜 건 아닌데 일부 그 정치권의 유튜버들이 자신의 팬덤을 만들어서 그 팬덤이 정치권을 들었다 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 시체말로 당내 선거에 사실상 그 영향을 주고 지난번에 장동혁 대표 선거 될 때 그 보수 유튜버들 전환길 씨 포함한 여러 사람들이 다 맞아요. 이 극우 유튜버들이 해서 당선시킨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장동혁 대표가 그 사람들에 계속 끌려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유튜버 정치가 없었던 거 아닌데 그때는 유력 정치인들의 메시지를 갖고 그 유튜버들에서 재활용됐다면 지금은 거꾸로 유튜브들의 메시지가 유력 정치인의 입을 통해서 전달되는 방식이 되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저는 조금 이 윤어게인 세력의 문제가 아니라 그 윤어게인 세력은 저는 소멸될 거로 봐요. 근데 그 윤어게인을 했던 보수 유튜버들이 다른 이름으로 계속 그러겠죠. 그 예. 정당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한동훈 대표하고 대척점이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는. 그러니까 그 구도가 한동훈 대표로서는 제일 어려운 시점이다 이렇게 보고. 근데 역으로 얘기하면 한동훈 대표는 장동혁 대표 때문에 큰 덕도 봐요. 어떤 더? 원래 그 한동훈 대표에 대한 비판을 제일 정확하게 한 건 홍준표 시장이에요. 말이 좀 거칠어서 그렇지. 왜 그러냐면
검사들이 나 대한민국도 망치고 보수 정당도 망쳤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과 함께 들어 2명이. 예, 특히 2명으로 찍었는데 예. 사실은 윤석열 정권 저는 이제 뭐 그 비상기업 내란 관계없이 윤석열 정권이 그 전에 이미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잖아요. 각각 그 사태에서.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자유롭지 않아요. 그 책임에. 저 윤석열 정권의 황태자라고 그랬고 법무부 장관들이 있으면서 사실 정치가 실종되고 수사나 이 검사를 통한 정치검사 통한 거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게 사실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책임이 간단치 않고 그 곰곰이 만약에 저는 국민의힘이 뭔가 정상적인 궤도로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윤석열 정권의 실패에 누가 책임이냐. 윤호개인 그러니까 친윤 세력. 이 책임을 물을 때 한동훈 대표도 제가 보기엔 서너 손가락 안에 5손가락 안에 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지금은 거꾸로 윤석열 정권의 수혜자가 아닌 피해자. 최대 피해자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한동훈 대표의 과거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어떤 사실상 2인자 역할 이런 건 사라지고 이 내란 당시에 했던 것만 부각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저는 훨씬 한동훈 대표에게 장기적으로 보면 손해 아니다 이렇게 보여요. 그렇게 보시고. 알겠습니다. 하여간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이제 오신환 의원님 말씀에 따르면 장동혁 대표의 어떤 운명은 6월로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갈라진다. 분기점에 네. 도달을 한다. 지방선거 성적표에 따라 그렇죠. 달라지겠죠. 그것까지는 좀 지켜보지 않겠느냐. 네. 뭐 이런 말씀하셨나요? 어떻게 될지 좀 보도록 하고요. 민주당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나 김병기 의원 문제는 그냥 재심 절차까지 다 거치고 이제 끝나는 거죠.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뭐 재심 요구하는 거는 또 당원의 권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재심 절차 해서 29일 날 60일이라니까 뭐 한참 늦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29일에 날짜 확정됐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당도 속전속결로 하겠다라는 거고 제가 아는 당내 분위기나 또는 여러 그 경로를 통해 들어보면 재심에서 결과가 바뀔 것 같지 않고요. 그렇겠죠. 예, 재심에서도 그 윤리심판을 원안이 확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 두 번째 그 다음 날 바로 아마 열릴 것 같아요. 최소한 그 설을 넘기지 않을 바로 열린다는 게 이제 상태에서. 최고위원회에서 확정하는 거 아니요, 말씀하시죠? 그 의원총회를 열어야 돼요. 현역 의원 현역 의원의 의원총회를 제명 의원총회에서 의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얘기는 뭐 바로 그 다음 날인 30일 또는 최소한 저는 한 2, 3일 내엔 바로 그 다음 날이 가장 유력하고 늦어도 2, 3일 안에 열려서 의원총회에서 제명해야 되는데 의원들의 분위기를 보면은 뭐 그대로 저 재심까지 결론이 나면 그게 통과하는 자체는 문제는 없어 보여요. 그래요. 아까 김태년 의원도 또 그 얘기를 전하던데 김병기 의원은 본인은 되게 억울해한다. 라고 이제 또 저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많이 보도를 탔잖아요. 예. 네. 아마 그때 의총의 마지막 발언 때도 그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그 얘기를 했고 특히 네. 법인카드 문제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부인을 하고 네. 자신 억울하다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거는 그것대로 이제 소명을 좀 들어봐야겠죠. 근데 윤리심판원에서 한동수 위원장이잖아요. 네. 이분 되게 원칙주의자고 강직한 사람이에요. 저희 제가 고정 출연자예요. 예, 저도 잘 아는데 그 약간 좀 뭐랄까 이렇게 너무 이제 좀 딱딱하다 느낌을 들 정도로 이분이 원칙주의자이기 때문에 저는 꼼꼼하게 봤을 것 같아요. 한동수 위원장이. 거기다 그러니까 판사 출신이시고. 예, 한동수 위원장이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정청래 당대표가 어떠라고 해서 흔들리거나 네. 뭐 누가 해서 흔들릴 그런 분이 그런 아니라 캐릭터 아니에요. 예, 제가 잘 알기 때문에 한동수 위원장을 그러니까 이 윤리심판원에서 그 결론 내릴 때는 본인의 원칙주의가 관철된 느낌이 있어요. 제가 봐서는 지금 이미 드러나 있는 여러 가지 언론을 통해서 알려져 있는 내용으로 민주당의 당내 구성원들이 여론이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옹호하거나 디펜스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고 사실 이제 본인은 굉장히 억울하다고 하는데 그거는 팩트에 대해서 아직까지 정확하게 모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지금 드러나 있는 여론상으로는 제가 봐서는 뭐 당연히 그냥 바로 제명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일은 이제 본인이 이제 감당하고 나중에 그것이 결국에 소명이 됐을 때 여부에 대한 판단인 거지. 지금 봐서는 하나하나 사안들이 굉장히 민주당의 의원들의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장기화되면 될수록 더 어려움이 크다라고 정치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딱 이것만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김병기 의원의 선택은 현재로서는 수사기관하고 사법기관의 심판을
받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거기서 잘 클리어가 돼서 본인이 얘기한 대로 거의 무혐의 또는 무죄가 난다면 그 경우에는 돌아오면 되죠. 뭐 저라도 그 완전히 클리어된 상태고 의혹이 해소되면 저라도 이거 그 김병기 원내대표는 당에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 저는 그때는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무튼 근데 이제 일정이 1월 말 되면 한 2, 3일 상관으로 양쪽 당에서 전부 다 제명이 확정이 되는 이런 일정이 돼버리네요. 예. 결국은. 그렇습니다. 예. 근데 저희는 조금 다른 게 그 사안이 완전히 좀 다르거든요. 제가 그렇죠. 봐서는. 사안의 성격은 예, 다르죠. 예. 그러니까 이 당원 게시판에 대한 논란을 지금 왜 이렇게 끄집어내서 더군다나 의도를 가지고 당무감사위원장이나 윤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이거는 결국에는 지금 국민의힘이 얘기하고 있는 내란 전단 재판부를 구성해서 하고 있다라는 말과 똑같잖아요. 그걸 징계를 주고자 하는 사람이 그 구성원들을 만들어서 그 목표를 하나로 답을 정해놓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그럼 추가 질문. 다음 주 월요일에 이혜원 후보자 청문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여기에 모든 여론이 집중되는 게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그날 또 그 김종혁 전 최고위원 그 징계 결정을 위한 윤리위가 그날 소집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당의 지금 지도부가 어떤 생각으로 지금 지방선거를 맞이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리고 지금의 어떤 정치적 환경들을 어떻게 돌파해내려고 하는지 네.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지금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역에서 지방선거 출마하려고 하는 사람들 지금 애가 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다 계속 뺄셈 정치를 하고 있는데 이게 장동혁 대표가 본인의 뭘 위해서 지금 이러고 있는지도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둘러싸여서 본인이 어찌 할 바를 모르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네. 지방선거 출마자 얘기하셨으니까 그냥 그 추상화하지 말고 딱 한 명만 제가 찝어서 한번 질문 드리고 싶은데 오세훈 시장하고 잘 아시잖아요. 네네. 지금 돌아가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나 답답해하던가요, 오세훈 시장은? 일단 답답한 부분이 일단 구도적으로 보면 굉장히 오래전부터 개혁신당과의 관계들을 계속 얘기해 왔잖아요. 네네. 그 부분도 해결되지 않고 더군다나 당내에서 우리가 세력을 규합하고 하나로 가도 될까 말까 이런 상황에서 계속 뺄셈 정치를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답답해하죠. 그냥 예. 한숨만 푹푹 쉬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근데 본인이 이제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이제 하려고 메시지도 내고는 있는데 그게 분명한 한계가 있는 거죠. 당의 지도부가 그거를 지금 거의 지금 뭐 다른 방식으로 지금 계속 어프로치가 되니까. 근데 지도부는 고성국 씨는 한동훈 다음 오세훈이라고 해버렸죠. 그러니까요. 근데 그거는 뭐 전혀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그러니까. 하고 있는 거고. 근데 그게 그 말도 안 되는 일이 현실이 되는 게 문제예요. 문제는 또 영향을 미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 처음에 그 한동훈 대표 게시판 문제 관련돼서 이런저런 징계 얘기 나올 때도 에이 설마 그러니까 저 정도 정치적 타격을 주고 그러니까 이미 충분히 사실 한동훈 대표로서는 좀 망신스럽긴 해요. 어쨌든 그 뭐 대체로 확정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가족 중에 누군가가 가족 아이디 전체를 갖고 뭐 그렇게 댓글을 쓴 건 맞잖아요. 게시판에다가. 그렇죠. 그렇게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사실 당대표의 가족이 그랬다는 것도 약간 좀 그 모양이 빠지는 건 맞아요. 이게 근데 징계 대상은 아닌데 이걸 다 확인되고 까발려진 것 자체로 저는 충분히 저 정도면 장동혁 대표 측이나 친윤 세력이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정치적 타격은 확실히 준 거다라고 봤는데 진짜 징계로 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자꾸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장동혁 대표한테 그 질문을 꼭 드리고 싶어요. 아니 비상계엄과 내란을 일으켰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제명 못 시켰잖아요. 그렇죠. 근데 당원 게시판에 그것도 익명의 당원 게시판에 어찌됐든 약간의 편법인데 이게 무슨 기계를 써가지고 대규모로 매크로를 써서 한 건 방식도 아닌데 기껏해야 제가 보기에 한 몇백 개 수준밖에 안 돼요. 그것도 대부분 또 이제 기사 링크 거는 거예요. 기사 링크 걸고 이게 제명감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좀 황당한 게 한동훈 대표가 전 당 대표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장동혁 대표의 임기도 제한적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다시 그럼 돌아와서 누군가가 자기의 정적을 제거하려고 윤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의도를 가지고 또 이런 식으로 반복한다면 이게 정당이 민주정당으로서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지금 결정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옛날에 김무성 대표 시절인가요? 그때 그 백드롭에 한 방에 훅 간다라고 그때 썼던 거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요? 그때가 아마 김무성 대표 때문에 네. 지금 그게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생각해 보세요. 역사에서 과거에서 교훈을 받아야 되는데 사실 윤석열 정권이 위기에 빠지고 국민의힘이
어려움을 겪기 시작한 거는 이준석 대표 제명하면서 시작된 거거든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밖에 나와가지고 정당 만드니까 어쨌든 그게 그 국민의힘으로서 손해였잖아요. 근데 지금 또 한동훈 대표를 또 제명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당대표 제명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준석 대표 제명을 그때 대통령실이 요구한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요구한다고 해서 밀어붙이고 아무 소리 안 했던 국민의힘 의원들과 중진 의원들, 초재선 의원들 이 모든 사람들이 업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해야 되는데 홍익표 의원님을 그냥 보내드리기 거시기해서 마지막 질문 하나만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이혜원 후보자는 임명장 받을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못 받을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그건 청문회에 달려 있다고 봐요. 또 모범 답안 말씀하시네 지금 또. 아니 근데 그 제가 늘 얘기하는 건데 전에 강선 의원 얘기했을 때도 제가 방송에서 여러 차례 얘기한 건 국민 이기는 정권이 없다 이런 얘기했어요.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청문회 보고 나면 여론이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관건이죠. 예. 그렇죠. 특히나 이제 포인트로는 그 이른바 위장 미혼 분양받은 거. 네네. 이게 이제 클리어되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문제가 좀 심각해질 수 있는. 아니 지금 비망록 문제도 있고 사실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이게 또 아쉽게도 다 2030 세대의 현안과 관련돼 있다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병역 문제도 그렇죠. 그렇고 특히 아파트 청약은 2030 세대들한테는 이게 로또 당첨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참 걱정스러운. 안준절에서 그냥 분양받자마자 따블이 됐는데 네. 집값이.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이야기 좀 마무리하고 두 분하고 인사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